딱 남들보다 1년, 2년만 먼저 하면 되는 거죠. 챗GPT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럼 넥스트 챗GPT는 뭐지? 테슬라의 관점에서는 로봇과 자동차 자율주행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피지컬 AI가 딱 그때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 대표 피지컬 AI 기업 마음 AI의 최용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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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뉴스 봤어요. 아유, 네. 네. 저도 기사로 봤습니다. 네, 이제 뭐 LG전자, 뭐 KT 이런 이제 내노라는 굴지의 대기업들이랑 같이 피지컬 AI 월드 모델 주도하실 계획이시라고. 네. 맞나요? 그게 뭐 저희도 사실은 이거를 궁금했거든요. 네. 결과에 대해서 궁금했고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사를 보고 나서 이제 알게 됐고 아직 공식 발표가 난 건 아니라서 네. 저희도 그냥 이제 조심스럽게 그냥 결과 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엄청 경쟁이 치열했다면서요. 네, 이번에 그 되게 저는 상징적인 이번에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네.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지금 피지컬 AI를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뭐 피지컬 AI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뭔가 이제 그 딱 시작하는 되게 상징적인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저희 이제 상대방 컨소시엄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제대로 붙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거의 한 2달 동안 거의 한 월 300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이 과제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월 300시간이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또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나중에 제가 네. 공식적으로 나오면은 공식적으로 축하를 네,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볼 텐데, 사실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또 일반 분들도 익숙해지긴 했어요. 작년에 젠슨 왕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부터. 네. 근데 아직까지 피지컬 AI? 그 로봇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 이제 피지컬 AI는 과연 무엇인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네.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니 이제 이렇게 그 포를 해봤거든요. 아, 근데 되게 결과가 재밌었는데 뭐라던가요? 저는 그 당시에 네. 되게 유행했던 프로가 하나 있어요. 아, 넷플릭스에서. 그거죠. 피지컬 피지컬 아시아. 네. 그래가지고 그죠. 운동, 뭐 이런 거. 뭐 네. 몸짱 AI인가? 뭐 이런 식으로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중들의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AI 업계에 있으니까 이 피지컬 AI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지만은 이게 대중들의 시각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진짜 대중들이 읽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눈높이를 많이 대중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오해들이 여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그런 뭐 몸짱 AI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피지컬 AI라고 하면 대부분의 인식에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로봇 딱 이게 그렇죠.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면은 그런 휴머노이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지컬 AI 로봇 이제 이렇게 딱 그 머릿속에 있으니까 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막 뜨고 이러면은 보통 이제 로봇 회사들이 그렇죠. 막 주가가 날아가죠. 오르고 막 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결국에는 로봇에 들어가서 로봇을 조종하는 이제 AI, 로봇의 지능이 되는 AI인 건데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로봇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50년도 더 된 거 아닌가요? 뭐 100년인가요? 네. 뭐 50년까지 가진 않더라도 네.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형태가 인류 역사상 처음 나온 것도 보면은 이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일본의 뭐 혼다의 아시모 같은 것들이 맞아요. 이미 나와 있었고 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창업하신 그 오 교수님의 휴보. 카이스트에서 네. 만들었던 그 휴보와 같은 것들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다 나와 있었단 네.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의 로봇은 왜 피지컬 AI라고 안 하고 네.
지금에 와가지고 왜 갑자기 피지컬 AI라는 게 떠가지고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안 네. 할 수가 없겠죠. 맞아요. 네, 그게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처음 그 저희 뭐 대중들이나 독자들이나 청자분들한테 풀어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로봇에 들어가는 AI가 달라졌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내가 20년 전부터 내가 로봇을 해왔는데, 그럼 나는 이제 20년 전부터 사실은 내가 피지컬 AI를 해온 거다. 왜냐? 우리 로봇을 만들 때요, AI가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AI들을 예전부터 로봇에 썼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카메라 같은 걸 달아서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한다든지. 이런 AI들은 이미 뭐 한 10년 전부터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장애물도 피하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단순히 로봇에 AI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피지컬 AI지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세요. 심지어 이제 전문가분들도 특히 이제 로봇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일수록 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피지컬 AI다.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이렇게 틀렸다고 막 이거는 틀렸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뭐 편협한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AI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떤 AI를 넣어야지 이게 진짜로 이전에는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특히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혼자 피지컬 AI는 이거야 라고 정의하고 가는 거면 괜찮은데 미국이랑 중국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지? 테슬라가 그리고 이제 중국의 수많은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 여기 들어가는 기술이 뭐지? AI가 뭐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로 이 피지컬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역전해서 우리가 뭔가 이 피지컬 AI 시대에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게 되려면은 그 기술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족보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AI의 족보가 어딜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그 족보를 LLM에서 찾습니다. 언어 모델에서요? 챗G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피지컬 AI의 개념이 촉발된 거는 챗GPT가 나온 직후예요. 그렇죠. 이게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챗GPT는 글 쓰는 애잖아요. 이제 뭐 대화하고 우린 보통 이제 텍스트를 넣고 그러면 얘가 텍스트로 대답을 해주죠. 그럼 이 챗봇이라고 보이는 얘랑 도대체 이 피지컬 AI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이 로봇에 AI를 지능을 넣을 때 로봇이 어떻게 동작할지를 판단 내리고 그걸 이제 제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로봇에 AI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뭐 하는 애였냐면은 그냥 주로 탐지, 앞에 뭐 사람이 있다, 뭐 여기 뭐 장애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탐지하는 비전 AI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탐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 이게 풀기 되게 어려웠던 문제예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내리는 거예요.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거.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로봇 하시던 분들한테는 내 앞에 있는 컵을 잡아라 손으로 라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하잖아요. 사람은 그냥 그냥 이렇게 하죠.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게 다 몸에 배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AI로 치면 학습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로봇 하시던 분들한테는 여기 앞에 컵을 인식할 수는 있어요. 카메라로 여기 컵이 있다. 몇 센치 앞에 정확하게 거리도 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손을 움직여가지고 컵을 잡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손가락의 관절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굽힐까, 얼마나 힘을 줄까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고 컵을 잡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계산하려면 아마 머리가 터질걸요. 여기는 첫 번째 손마디를 굽힐 때 이것만 굽히는 게 아니라 같이 다 굽히잖아요. 하나하나 그 지시값을 줘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제어하려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로봇 하시던 분들한테.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이제 죽었던 거거든요. 저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단순한 형태의 로봇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형 바퀴만 달리는 로봇이 이제 뭐 서빙 로봇 같은 거로 쓰이고, 이제 한동안은 이제 로봇 산업이 그 정도로 정체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챗GPT가 나오면서 이 똑똑한 챗GPT가 단순히 내가 눈으로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얘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오. 챗GPT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네. 그거를 우리는 지금 열심히 그 웹서핑, 웹크롤링하고 그렇죠. 뭐 검색 엔진 붙이고 저기 요즘은 또 그 클로드 코드 같은 걸로 네. 웹페이지 만들고 이런 데 그렇죠.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발상을 다르게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코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로봇을 움직이는 거, 로봇의 마디마디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 코드로 움직이는 건데 네. 그러면은 그거를 LLM이, 챗GPT가 로봇을 제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로봇을 제어하는 코드, 이 손가락 마디를 얼마로 움직일지를 챗GPT가 짜주는 거예요. 만들면 되는 거 네, 아니야? 이제 이런 발상을 한 네.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피지컬 AI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아, 요거를 알고 이제 돌이켜 보면은 네. 이제 23년도에 그런 연구를 하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챗GPT가 나온 직후부터. 네. 네. 저도 이제 그거를 센싱했던 계기가 네. 뭐였냐면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이제 여러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왜 투자했는지 알겠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어 회화 앱, 뭐 스픽, 네, 네. 네. 이런 데는 왜 투자했을까? 그러면은 챗GPT 써가지고 영어 회화 하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API 사용료를 네. 오픈 AI가 받을 받을 수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투자한 이유를 너무 명확하게 알 수 네. 있는데 좀 이상했던 게 그 노르웨이의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원엑스라는 기업에 아. 투자를 한 게 저는 되게 그때 궁금했어요. 네네. 왜 휴머노이드에 갑자기 투자를 했지? 그때 굉장히 초기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초기였는데. 네, 네, 네.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챗GPT와 휴머노이드 사이, 이 로봇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접점이 뭐지를 네. 이제 제가 궁금해 하던 차에 그렇게 하고 쭉 보다 보니까 이미 그 구글의 딥마인드나 이제 선행 연구하는 그 테슬라나 이제 이런 데서는 보니까 이 LLM을 이용해 가지고 로봇을 제어를 하는 것들을 초기 연구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네. 네. 이게 그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챗GPT가 단순히 그냥 글 쓰고 대화하는 애가 아니라 얘가 코딩을 할 줄 아니까 그러면은 얘가 로봇을 조종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미친 거죠. 와, 그게 딱 어떤 네. 좀 아하 포인트 그런 모먼트였네요, 그러면. 그때 챗GPT. 저는 네. 정말 그때 제 삶의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뭔가 전율이 느껴지시나요? 네. 이걸 해야 되겠다. 네. 왜냐면 챗GPT가 나오고 나서 내가 이제 그때는 모든 AI 기업들이 제 주변에 있는 저 네. 주변에 이제 AI 하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과장 안 하고 한 100개 정도의 기업들이 다 LLM을 맞아요. 네, 그때 하는 뭐 거예요. 지금은 마케팅 뭐 훨씬 문구 많겠죠? 써준다, 막 이런 네. 기업들이 엄청 많았죠. 다 하는 거야, 다. 네, 네.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가 똑같이 LLM으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약간 그 뒷북 치는 것 같은 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챗GPT가 나오기 한 1년쯤 전에만 비슷하게 이 LLM을 준비했던 예를 들면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이 챗GPT가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수혜를 받았죠. 네. 딱 남들보다 1년, 2년만 먼저 하면 되는구나. 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챗GPT가 AI의 끝이 아니고 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건데 그 어디를 먼저 가 있으면은 분명히 이제 기회가 오겠다 생각을 했고 제 눈에는 그게 이 피지컬 AI였어요. 그 당시에는 피지컬 AI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쵸. 생성형 AI 기반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네. 혹은 뭐 LLM 기반으로 뭐 로봇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때는 사실 생성형 AI라는 단어조차도 굉장히 생소하던 시절이었어요. 2023년 초 뭐 이럴 때니까. 네.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로봇들은 로봇이 이제 이 활동을 하려면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까지 하는 그 세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인지까지는 가능했으나 판단에서 너무 복잡해서 이제 이 뭔가 발전이 잘 안 됐다면 챗GPT가 나오고 나서 그가 코딩을 하고 해주고 나서부터는 이 판단의 영역까지 이제 자유롭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애가 단순히 그냥 글을 쓸 줄 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에 주목했냐면은 이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해하는,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고 그렇죠.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그 기능이 저는 언어에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LLM이 처음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그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사진을 넣으면 얘가 또 그 그렇죠. 사진을 보고 네, 네. 이해하는 그걸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되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되게 빨리.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까지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뭘까? 눈으로 보고 상황을 이해했고 계획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하면 되죠. 그렇죠. 액션. 네. 그래서 비전, 랭귀지, 액션으로 가겠구나.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개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VLA, 비전, 랭귀지, 액션 네. 모델. 이제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피지컬 AI의 되게 중요한 기술이다. 네. 그래서 이제 과제 같은 데도 이제는 다 뭐 VLA라는 표현들이 막 다 쓰이고 이제 하는 데도 많이 이제 늘어났었죠. 여러분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 VLA도 우리가 또 익숙해져야 되는 단어입니다. 맞죠? VLA라는 네.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언어 모델은 그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해서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지컬 A가 이 실물 경제라고 해야 되나? 이 실물 세계에서는 이 학습을 하는 그 데이터가 언어 모델의 데이터랑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는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는 거는 그렇죠. 똑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언어 모델은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양반인 거죠. 데이터 모으기가 쉬운 거죠. 이것도 네. 언어 모델도 데이터 때문에 뭐 우리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했지만 그나마 쉬웠던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는 그냥 노트북만 있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저기 뭐 그래가지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오픈 AI가 데이터를 싸게 만들려고 저기 이제 아프리카에 그쵸. 이제 이런 나라에다가 라벨링. 수천 명을 네.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다. 이런 유명한 얘기들이 있죠. 네. 근데 이 피지컬 AI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현실에서 행동을 하는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제 그 근본적으로는 제일 전형적인 피지컬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뭐냐면요. 로봇을 사람이 조종하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주행 데이터.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람이 운전하는 걸 데이터로 수집을 했다고 네. 그러잖아요. 운전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딱 할 게 엑셀이랑 브레이크랑 핸들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한 표현인데 운전은 3차원이다. 3차원. 3개만 하면 네. 된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전 되게 이 사람 해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3년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 관점에서는 테슬라의 관점에서는 로봇과 자동차 자율주행이 다르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되게 그 피지컬 AI의 굉장히 핵심을 건드리는 네. 관점이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람이 이제 언제 브레이크를 밟고 언제 엑셀을 밟고 언제 핸들을 얼만큼 네. 돌리는가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네. 그때 찍은 영상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를 데이터를 수집했던 거거든요. 네. 이거랑 똑같다 얘기를 해요. 네. 거기서 이제 단서가 하나 붙죠. 다만 좀 많이 복잡하다. 한 200차원 정도 된다. 200차원. 3차원에서 네. 200차원. 3차원에서 200차원 정도 네. 될 뿐이지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생각해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카메라 달려있죠. 우리 눈 부위에다 달 수도 있고 뭐 딴 데도 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로봇에 카메라를 단 다음에 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조종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종하는 게 좀 더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자동차처럼 그냥 핸들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패드 같은 걸로 이렇게 조종할 수 그렇죠. 있는 수준이 아니죠. 다 써야 되니까. 다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뭘 쓰냐면요. 수트 같은 거를 입죠. 입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내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렇게 차던데요. 네. 네, 차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로봇도 똑같이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그 옆에서 바로 따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를 수집하려면은 사람이 계속 옆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은 일을 할 공간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지금 막 가정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데이터 수집하겠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로봇이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수트 입고 막 하면은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남는 공간에다가 공장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싱크대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빨래 개는 것도 만들어 놓고 뭐 청소하는 것도 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막 공장도 환경도 이렇게 모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언어 모델은 생성형 AI는 이제 웹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문서, 텍스트와 그림, 뭐 영상 이런 걸로 이 모니터 안에서 학습을 하면 되는데 네. 이 피지컬 AI는 사람이 직접 이거를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계속 어떤 상황을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으는 것도 어렵고 이제 학습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200차원 이런 얘기가 나. 그리고 전부 다 움직이는 걸 다 디텍팅을 네.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난이도도 네. 난이도고 돈도 많이 들겠죠. 그렇죠. 네, 그럼 다. 지금의 그 전 세계 이 어떤 그 피지컬 AI의 우리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나요? 그런 뭐 이거의 개념도 사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예. 로봇 데이터를 직접 로봇 한 대마다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옛날에 LLM 데이터는 일단 인터넷에서 엄청 많이 긁었고 네. 우리나라 도서관에 있는 책들 쫙 스캔해가지고 이제 그거 다 네. 학습시켰고 이렇게 되게 좀 데이터를 왕창 모으기 쉬웠는데 로봇을 그러면은 뭐 몇 천 대를 네. 가지고 데이터를 모을 거야? 몇 만 대를 가지고 네. 데이터를 모을 거야?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AI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방향성이 대안이 뭐냐면은 월드 모델 혹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그 모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일종의 표준 같은 건가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꼭 로봇을 직접 조종해서만 데이터를 모아야 될까? 이제 사람은 어떻게 학습을 하지? 이걸로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도 이제 되게 어린 아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이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되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엄청 많잖아. 그냥 이제 그 로봇을 조종한 거는 만들기가 힘들어도 그냥 영상, 사람이 행동하는 영상 자체는 엄청나게 많잖아. 네. 이런 거를 한번 가르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접근한 방식은 뭐냐면 월드 모델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직접 로봇을 조종하기 전에 한번 이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이걸 잡으려면 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잘못 잡으면은 얘가 이렇게 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얘한테 물리적인 상식을 가르치는 건데 컵을 잡을 때 있잖아요. 네. 컵을 잡을 때 그냥 컵이 비어 있으면은 어떻게 잡죠? 그냥 아무렇게 잡죠. 가볍게 잡죠. 잡아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막 덜렁덜렁 이렇게 걸어 다녀도 괜찮죠. 네. 근데 컵에 물이 차 있으면 어떤가요? 조심히 잡아야지. 컵에 물이 차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네. 들면은 쏟아지겠죠. 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냥 알죠. 그냥 알죠. 그거를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해보지 않아도 네.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거를 컵을 이렇게 잡으면 쏟아지겠지라는 상상. 네. 그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월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AI한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할 수 있게 얘한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그냥 영상을 보여주는 걸로도 네.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얘가 상상을 할 수 있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상상을 잘하는 AI한테 이 로봇을 조종하는 거를 가르치면은 더 로봇을 더 잘 조종하게 될 거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다 일일이 그 로봇을 직접 조종해가지고 컵을 들 때는 물이 차 있으면은 이렇게 들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야 되라는 거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그 어떤 일종의 튜토리얼 같은 걸 많이 보여주면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하는 게 월드 모델이라는 네. 거예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많은 그 로봇의 액션 데이터, 로봇을 가지고 직접 조종한 데이터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될 거다. 근데 완전 기본적인 액션 데이터들이 있긴 있어야겠네요. 그 튜토리얼을 만들기 위한. 그게 네. 이것도 사실 되게 당연한데 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네. 한 번도 내 몸으로 이 뭔가 컵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냥 눈으로만 계속 이렇게 묶여가지고 평생 눈으로만 모든 거를 다 관찰을 했어요. 네. 그 머릿속에서는 뭔가 하여튼 난 할 수 있어. 상상은 네, 되겠지. 네, 네. 근데 그거를 실제로 몸으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또 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배우지 않으면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상상해보면은 그렇죠. 그렇겠죠.
내가 실제로 해봐야지. 상상했던 거랑 네. 내가 했을 때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상만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로봇을 조종해가면서 배워야 될 거다. 내 몸을 쓰는 법을 네. 같이 배워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피지컬 AI는 완전히 초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발전 단계가 이런 LLM이랑 표현을 비교했을 때. 쓰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우리가 챗GPT가 이제 22년 말에 네.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GPT라는 거는 처음에 언제 나왔나? 네.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2019년, 18년 이렇게 네.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GPT-1은 워낙 안 유명했는데 이제 GPT-2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때부터 좀 유명했었어요. 2019년에 9년도에. 예, 예. 네. 18년도였던 예, 예.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벌트라는 게 나왔고 이제 오픈AI에서 GPT라는 게 나왔고 그때도 하여튼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뭔가 있다. 예. 딱 그 정도. 대중들은 아마 거의 몰랐을걸요. 몰랐죠. 네, 네. 오픈AI라는 데도 있는지도 몰랐을 네. 거고 GPT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피지컬 AI가 딱 그때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워낙 그 기술적으로는 딱 그때 수준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젠슨 왕이 이제 워낙 CES에서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얘기하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피지컬 AI가 이게 막 지금 핫한 거죠. 저는 아직 본격적인 거 오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젠슨 왕이 저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제일 마지막이 피지컬 AI인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이렇게 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러면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저 그림이 조금 다르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저게 약간 네. 저 그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피지컬 어떡해요? AI는 에이전틱 AI가 다 성숙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지금 사실 핫한 게 에이전틱 AI잖아요. 네. 뭐 클로드 코드, 막 같이 해주고. 오픈 클로어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얘가 에이전트거든요. 그렇죠. 예, LLM이 에이전트 역할에서 비서 역할을 해가지고 막 여기서 자료 찾아가지고 이렇게 코딩해주고 자기가 코딩한 다음에 자기가 또 뭐 검토하고 막 이런 네. 식으로 해주는 게 그게 에이전트 맞아요. 기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고 저기 제너러티브 AI가 LLM 챗GPT이고 그럼 챗GPT 다음에 에이전틱 AI가 나오고 네. 그럼 그게 이제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피지컬 AI가 나온다.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아직 멀었구나 이제 이렇게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실제로 저도 만나보면.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가 나왔을 때 저는 그게 갈라졌다라고 봐요. 아예 두 가지 같은 뿌리로 코딩을 할 네, 줄 네. 아는 능력이 하나는 에이전트 AI로 간 거고 하나는 피지컬 AI로 간 네. 거고 그때부터 병렬적으로 지금 아. 발전하고 있는 거지. 물론 에이전틱 AI가 훨씬 더 지금 유즈 케이스가 빨리 나오고 쓰기 편하죠. 이미 저기는 상용화 돼가지고 네. 사람들이 쓰고 있고 피지컬 AI는 아무래도 로봇이 개입돼 있고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로봇의 하드웨어 한계 때문에 약간 병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로봇도 그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거기다 또 뭐 배터리도 뭐 지금 음.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병목이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건 맞아요. 그런데 에이전틱 AI가 다 나와야만 그 다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피지컬 AI로 발전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이게 끝나야만 이게 되는 건 그렇죠. 아니고 아예 네. 다른 뿌리로 지금 발전돼가고 있는데. LLM에서부터 네. 그 발생한 이를테면은 형제 같은 거죠. 그렇죠. 형제. 하나는 첫째, 둘째.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했습니다. 맞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피지컬 AI가 정말 상용화되는 그 시점? 뭐 물론 다 전망이지만 언제쯤이면 될까요? 지금 주요 대기업들이 대부분 28년도에서 30년 사이에 공장에 휴머노이드 타입의 피지컬 AI가 들어간 휴머노이드를 배치하는 네. 걸 다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거라 네. 뭐 비밀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28년도에서 30년이 되면은 모든 육체노동 일자리가 다 휴머노이드로 대체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그냥 그때부터 이제 배치되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로봇 하시던 분들은 이 감이 조금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로봇에서 뭔가 하나 새로운 동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할 그렇죠. 때마다 예를 들면은 뭐 3개월이 걸린다. 그러면은 또 다른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3개월이 걸린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이 정도 동작을 할 수 있으면은 뭐 그 다음에 옆에 다른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뭐 예를 들면 또 3년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챗GPT가 나오면서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로 학습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야 되면은 그 프로그래머가 막 밤새서 코딩을 해도 이게 하는데 시간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줄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코딩하는데 3개월이 하나가 걸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3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데이터는요, 사실은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한 번에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있으면. 그게 지금 챗GPT가 그렇게 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데이터를 그냥 돈을 왕창 써가지고 GPU 많이 써가지고 학습도 빨리 하고 데이터도 많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학습을 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던 거거든요.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기반 학습이기 때문에 물론 데이터 모으는 게 LLM보다 훨씬 힘들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학습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데이터를 모으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딱 확신만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데이터 모아 그렇죠. 하면은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네. 빨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안 됐던 게 한 달 후에 되고 네. 데이터만 모으면 뭐가 안 돼? 그럼 데이터 모아서 하면 돼.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월드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어떻게 보면 기초 모델의 발전은 역시나 미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월드 모델도 그러니까 항상 AI 기술은 항상 미국에서 먼저 앞서 있고요. 월드 모델이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하고 그거를 활발하게 개발하는 것도 네. 지금 미국이고요. 대표적으로 월드 모델을 포문을 연 거는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의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네. 얘는 진짜로 그냥 딱 전 되게 실험적으로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이제 뭘 하는 애냐면은 그냥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에 그냥 상황을 줘요.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게 그 교차로 네. 사거리에 이렇게 딱 진입을 하는데 저쪽에 그 반대쪽 차선에서 신호위반 차가 달려와. 네. 그래서 나는 좌회전을 하려고 해. 딱 여기까지만 딱 보여줘. 네. 네. 그 다음 앞으로 10초 동안 벌어질 일을 네가 상상해봐. 라고 하면은 네. 얘는 그거를 비디오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차가 달려오고 내가 좌회전을 하면은 이제 사고가 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을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상 우리 사람이 일상 하는 일이거든요.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상상을 하니까 네. 저 차가 오니까 내가 좌회전하면 사고가 나겠네라는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상상이 되면서 네.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밟죠. 이게 그래서 월드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상상할 줄 아는 애를 만들어야, 그래야지 이제 이 피지컬 AI가 뭐 자율주행이 됐든 로봇이 됐든 얘가 행동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 되게 좋은 그 월드 모델의 방향성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뉴스를 좀 서치를 해보니까 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원래 아마존 이제 다 뒷전에 좀 물러나갖고 좀 놀고 계셨잖아요. 이분도 월드 모델에 뛰어드는 그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본인이 직접 아예 뛰어든다고 하고, 또 그 메타의 얀 르쿤 그분도 나가가지고 이제 월드 모델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뉴스들의 플로우를 볼 때도 이거 좀 뭔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챗GPT나 이런 그 언어 모델, 생성형 AI보다 훨씬 더 그 덩어리가 큰 어떤 세계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네. 확장된 모델이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언어라는 거를 익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젠슨상이 쓴 표현이에요. 그 넥스트 챗GPT. 네. 그러니까 챗GPT가 너무나 인류에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럼 넥스트 챗GPT는 뭐지? 네.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챗GPT가 이게 이제 AI는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그냥 이 LLM을 잘 활용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LLM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AI가 이게 그리고 물리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로봇에 탑재돼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제 육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네. 애가 그게 이제 넥스트 챗GPT일 것 같은데 네. 걔는 어떤 AI일까를 막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진짜 그 물리적인 세계의 상식, 뭐 물건을 놓으면은 떨어진다. 또 이게 유리가 떨어지면 깨진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잡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상식을 이해하는 AI여야 그래야지 이 로봇
로봇이라는 거에 넣어가지고 얘가 진짜로 사람처럼 육체 노동을 대체할 수 있겠네. 챗GPT가 지식 노동을 대체한 것처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월드 모델에 뛰어드는 이유가 저는 그거를 넥스트 챗GPT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피지컬 AI, 약간 막 VLA 이것도 따라가기 지금 힘들거든요. 이게 뭐 대중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나 심지어 교수님들도 학계조차도 지금 여기까지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너무 빨리 네. 개발이 돼서. 네. 근데 또 월드 모델이 막 나오니까 야, 이게 월드 모델은 뭐야? 그래서 그 월드 모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게 또 월드 모델이 또 종류가 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중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월드 모델은 뭐야? 이 최신 트렌드까지 가는 게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따라잡기 힘들어요. 하루가 근데 다르게 변하니까. 저희도 이번에 그 과제 때문에 과제가 이제 월드 모델 과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월드 모델을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신의 월드 모델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도 많이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은 저는 앞으로는 이제 많이 다룰 생각인데 아직 그 자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뭔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최신의 월드 모델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트렌드가 저한테 센싱이 됐어요, 이번에. 어떤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더 사람 같아지는 건데 제가 대표적으로 월드 모델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월드 모델이거든요. 근데 걔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앞부분에 그 상황을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앞으로 몇 초 뒤, 10초 뒤 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영상으로 생성해 준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월드 모델이 신기하긴 한데 그게 어디에 쓰지? 라는 그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어요. 왜냐면은 이 비디오를 생성을 해. 그 비디오 생성하는데 되게 GPU도 많이 쓰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런 월드 모델을 코스모스 같은 거는 원래 용도를 어디다가 썼냐면은 그래서 앞으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고 나는 데이터 같은 걸 모으기 힘드니까 이런 사고 나는 데이터 같은 거를 만드는 데 썼던 거예요.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네요. 합성 데이터 만드는데 그런 데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면은 성능이 진짜 올라가냐? 이제 이러면은 뭐 막상 해보면은 뭐 별로 생성을 또 잘 못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런 이거 어디다 써야 돼? 이제 이런 신기하긴 한데 그렇죠. 뭐 모르겠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람이 뭔가를 상상한다는 거가 뭘까를 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좌회전하면은 저쪽에서 오는 차랑 부딪혀서 사고 날 것 같은데 그거를 저렇게 엄청나게 고화질로 머릿속에서 재생을 하나? 라고 생각해보면은 그렇진 않죠. 아니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무슨 뭐 4K 화질로 그 주변에 저기서 달려오는 차만 내가 집중하지 주변에 있는 차 한 대 한 대까지 다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건물 간판까지 다 머릿속에 넣고 그거를 다 머릿속에 비디오처럼 이렇게 생성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할 수도 없잖아요. 내 머릿속으로. 근데 우리는 뭘 하죠? 여기서 딱 이 주변 상황에서 중요한 것만 딱 뽑아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기가 막히게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요즘 나오는 그런 추세가 뭐였냐면은 이 상상할 줄 아는 AI가 행동도 같이 해야 돼. 그러려면은 이렇게 지금 그 코스모스처럼 이렇게 막 4K 화질로 막 정밀하게 비디오를 생성하고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장면만 추상화해가지고 추상적으로 상상할 줄 아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상상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화질이 좋은 비디오를 생성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무슨 뭐 소라 서비스 중단했지만 소라나 아니면 제미나이의 뭐 비오셀이나 이런 것처럼 엔터테인먼트에 쓰기 위한 비디오를 생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화질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상상. 그러니까 얘를 상상을 할 줄 알게 만들자. 또 빨리. 왜냐면 빨리 상상해야 그 다음에 내가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 모델을 이렇게 합치는 게 지금 요즘 트렌드인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줄 알면서 행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상상할 줄 알아야 얘가 행동을 더 잘한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월드 액션 모델이라는 예.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아, 월드 모델과 액션 월드 모델. 액션 모델. 예, 예전에는 분리돼 있었거든요. 예, 예. 월드 모델을 코스모스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뭐 비디오를 생성해서 그걸 이제 액션하는 VLA의 학습 데이터로 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돼 있었다고 하면 이게 합쳐지는 트렌드가 와. 지금 나오는 트렌드다. 그거 더 인간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월드 모델은 어느 정도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사실 중국의 그 막 쌍절곤 휘두르는 그 로봇들부터 뭐 가정용 로봇 3천만 원에 판다고 하고 이게 막 확 오거든요. 이거는 딱 이제 직관적으로 중국이 저거는 완전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런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이제 발전돼 나가야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게 이제 세 가지 네. 좀 다양한 다른 로봇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저기 전 좀 보면 이제 무서워요. 춤추고 네. 쿵푸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저걸 보면은 뭐가 더 눈에 딱 들어오세요? 처음에 딱 눈 들어오는 거는 아마 맨 왼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맨 왼쪽에 네, 저기 맨 왼쪽. 막 네. 그 무술하고 맞아요. 막 춤추고 이런 네, 게 네. 딱 눈에 들어오죠. 네. 그 대중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들도 이렇게 뭔가 그 멋진 동작을 하고 네. 그래서 또 예를 들면은 또 이런 것도 보시면은 보면은 어느 쪽이 좀 더 눈에 가나요? 왼쪽이요. 왼쪽이 가죠. 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멋진 동작을 하고 막 날라차기 하고 뭐 이렇게 춤추고 네. 이런 거에 좀 더 사람들이 와. 말초신경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저기 오른쪽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제 느리죠. 느려요. 느리죠.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양 방향성이 사실은 지능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는 조금 더 그 고도의 지능.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뇌로 따지자면 뭐 대뇌가 하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운동신경이 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얘가 로봇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거나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지능이 뭘까를 네.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럼 운동신경보다는 대뇌의 역할하는 그 지능, 그러니까 진짜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면은 네. 저게 지금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작업 계획을 세우고 옆에 로봇과 협업까지 하죠. 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발전입니다. 기존에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인 거예요. 저 동작을 하는 거 네. 대단합니다. 네. 저 대단한데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그렇죠. 앞구르기를 하고 네. 백덤블링 할 일은 없어요. 네, 네. 그거 못해도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것만 할 줄 안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완전히 다른 그렇죠. 영역입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지금 특히 중국 쪽에서 로봇 회사들이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 유니트리 같은 회사들이 항상 과시를 하는 게 저는 쿵푸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유니트리 로봇을 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 본 적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것만 특화해서 만드는 회사 네. 아니에요? 네. 오히려 네. 저희도 이제 여러 중국 회사들, 중국 휴머노이드 회사들을 가봤을 때 유니트리가 되게 유명한데 생각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와가지고 뭐 그 집안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해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요. 네, 네. 실제로 근데 중국의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되게 많아서 네. 제가 올 초에 저기 순방 따라갔을 네. 때는 한 40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생긴대요. 네. 계속 생기니까 지금 몇 개인지 모르는데 네, 자기들도. 네.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회사들 중에 진짜 잘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저 대뇌를 활용해서 네. 이제 하는 회사들도 네, 많고. 진짜로 진지하게 네. 그런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로봇 하드웨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 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좀 겁을 줬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저 회사는 이제
미국의 피규어 AI 네. 또 잘하죠. 우리보다 무조건 잘하죠. 네. 테슬라도 옵티머스도 우리보다 네. 잘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하는 회사 너무 네. 많은데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 잘한다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게 100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로봇 회사들 한 10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나 이제 미국에 잘하는 로봇 회사들이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뭐 2배나 그렇죠. 차이가 나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비하면은 거기서 거긴 거예요. 어차피 시작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뭐 얘네가 완성돼가지고 더 이상 못 따라간다 이런 시장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써보면은 네. 실제로 공장에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기에는 다 부족합니다. 다 이제 조금 시작점에서 지금 출발선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100까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좀 우리나라의 그 피지컬 AI에 지금 저 하면서 제일 한계를 느끼는 건 뭐냐면은 따로 노는 거예요. 아, 각각의 분야가? 이게 네. 그 잘 보면은 이 테슬라나 그다음에 저 피규어 AI 네. 이런 데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직 계열하거든요. 수직 계열화. 네. 이게 그냥 우리가 다 할 거야 막 그리디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피지컬 AI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는 이런 거버넌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 저희도 해보면은 이게 로봇을 저희는 주로 사다 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로봇에서 딱 지원하는 것만큼만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AI 모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이 AI 모델을 더 잘 돌리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바꾸니까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도 만들고 몸도 네. 만들고 다 같이 이게 수직으로 계열화가 돼 있어야 네. 내가 요거 필요한데 요거 좀 해주세요가 빨리빨리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그냥 가져다 쓰세요 하면은 그냥 그 로봇을 만드는 쪽에서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쓰는 거였죠. 근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은 카메라를 어디에다가 달아야 될까 이걸 누가 정하냐면요. AI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카메라를 어떤 각도에다가 어디에다가 어떤 각도로 달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AI 모델을 하는 쪽에서 디파인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최근에 약간 그 자율주행 쪽에서도 유행하는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처럼 저는 이제 AI가 로봇을 디파인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게 지금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금 테슬라나 아니면 뭐 피규어나 그다음에 뭐 요즘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피지컬 AI 회사들 생기는데 뭐 스킬드 AI나 피지컬 인텔리전스나 이제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은 AI 기업들이 이제 로봇을 드리븐하는 이제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 전통적으로 로봇 잘하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피지컬 AI 씬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오리진이 AI를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AI를 하는 회사들이 하드웨어를 가져다 쓰는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우리나라는 지금 저희 같은 이제 AI 회사 따로 놀고 로봇 하는 회사는 로봇 하는 회사들끼리 따로 놀고 합쳐지지가 않아요. 또 자기들만의 뭔가 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어느 쪽이든 사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봇 회사가 AI 역량을 내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은 좀 그런 식으로 가요. 중국은 로봇을 하는 회사가 AI까지 다 해요. 거꾸로. 미국은 AI를 하는 회사가 로봇을 가져오려는 추세고.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고. 우리는 따로 놀죠. 네. 그게 진짜 큰 병목이라면 병목이겠네요. 네. 병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가 또 이제 투자 채널이다 보니 이제 어떤 데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지가 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챗 GPT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전력, 인프라, 뭐 지금 이제 뭐 광통신, 뭐 네트워크까지 이게 쭉 가서 그 병목마다 항상 그 투자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 피지컬 AI에서는 사실 아직 병목을 말하기엔 약간 이른 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어디 쪽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피지컬 AI를 만드는 관점에서 그 LLM도 똑같았잖아요. 한동안은 LLM 학습 시장이 엄청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GPU,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그래서 뭐 엔비디아 뭐 GPU를 뭐 몇십만 장을 사고 이러면서 막 이제 갔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냉각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뭐 전선 뭐 네. 이제 이렇게 갔던 거고요. 그 LLM 시대에도 되게 중요했던 건데요. 이게 그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학습할 때. 이게 피지컬 AI는 기본적으로 영상 데이터 학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의 양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비교가 안 돼요. 예, 예. 그냥 뭐 몇천 배, 몇만 배 막 이제 이렇게 갑니다. 예, 데이터의 양이. 아, 그러면은 여기서 1번 중요해지는 게 일단 스토리지죠. 예. 데이터를 단순하게 저장하는 것만 그렇죠. 해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우리가 LLM 학습할 때는요, 그냥 AWS 같은 그런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 옮겨가지고 학습하고 다시 다운받고 이렇게 가능했거든요. 예, 예. 근데 피지컬 AI 데이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리고 다운받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냥 우리는 그동안 공짜라고 생각했던 네. 그 네트워크, 예, 그 대역폭, 우리 뭐 인터넷 쓰잖아요. 예. 그 인터넷의 그 망사용료가 그냥 그게 딱 체감이 됩니다. 아, 이게 공짜가 아니었구나. 예, 네, 용량 너무 크니까. 예. 이거를 근데 저장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GPU로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GPU로 연산한다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스토리지에서 예. 이거를 GPU가 있는 이 서버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예. 옮기고 얘한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예. 또 지우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고. 예. 이게 뭐죠? 네트워크. 그렇죠. 네트워크가 예. 훨씬 더 LLM이랑 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랑 스토리지가 예. 그 비율이 예전에는 GPU가 훨씬 중요했다. 그렇죠. 예. 뭐 네트워크 스토리지도 중요했지만 예. 그래도 일단 GPU가 엄청 많아야 돼. 예. 그럼 지금은 GPU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들고 예. 네트워크 스토리지 비중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아, 그럼 샌디스크 같은 이제 기업들은 사실 엄청 올랐다가 또 확 빠졌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저장하는 곳이니까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쓰이는 그 스토리지가 예. 단순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냥 저장용 이게 뭐 무슨 뭐 그 나스 뭐 이런 그런 하드가 아니고 학습에 써야 되잖아요. 예. 이게 네트워크가 빨라도 이 스토리지가 속도가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 플래시 네트워크 예.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올 플래시 스토리지, 예. SSD 예. 예. 이런 거 하는 그 기업들이 그렇구나. 또 되게 중요해질 네네. 거거든요. 오, 이거 정말 되게 굿 포인트네요. 아직 이제 네. 그러니까 막 본격적으로 네. 월드 모델을 이제 막 그 경쟁적으로 네. 하진 않으니까 지금 아직은 뭐 수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 막 본격적으로 하기 네. 시작하면은 아마 좀 GPU 비중이 줄어들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비중이 좀 늘지 않을까.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예. 근본적으로 여기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모델은 엄청나게 큰 모델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요? 하드웨어가 작아서. 지금 LLM은 성능을 위해서 모델을 일단 확 키워요. 그럼 성능이 좋아지면은 일단 그걸 써요.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GPU를 수십만 장 써가지고 엄청나게 큰 모델을 학습을 시키죠. 예. 근데 이 로봇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네. 얘 크면은 느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컵을 집으러 가야 되는데, 얘가 그 머릿속으로 계산이 1초 후에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움직이다가 컵 쓰러뜨리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쓸 수가 온디바이스 없는 거예요. AI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기기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모델이 그럼 들어가야 되는 그 거예요. 온디바이스 얘기는 이제 이제 지금까지 학습 얘기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제로 쓸 때 추론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하나의 그게 그 지금하고 좀 다른 뭔가 이제 앞으로 되게 그 중요해지는 가치 사슬일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연결이 돼 있죠. 네네. 나중에 우리가 이 AI를 그 하드웨어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거는 우리 데스크탑에 우리가 그러니까 게임용 데스크탑은 여기다가 GPU 카드 막 이따만한 거 꽂고 거기다가 이제 뭐 팬도 돌려가지고 그렇죠. 냉각도 그렇죠. 하잖아요. 냉각하고. 네, 얘랑 우리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되게 작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열난다고 여기다가 선풍기 달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그 칩이 주로 저전력, 저발열인 퀄컴 같은 걸 쓰죠. 이쪽 그 데스크탑 같은 데 퀄컴 쓰는 사람 없죠. 그렇죠. 데스크탑 같은 데는 그냥 인텔 CPU 쓰고 AMD나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GPU 쓰고 이렇게 하죠. 그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앞으로 우리 피지컬 AI의 그 로봇들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스마트폰 쪽에 좀 더 가깝겠죠. 그렇죠. 네, 로봇 딱 생긴 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칩이 딱 들어가는 요만한 칩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뭐 냉각을 뭐 이렇게 할 공간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배터리. 배터리, 그쵸.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이게 또 자동차랑은 좀 달라요. 전기차는 좀 싸지만 그냥 배터리를 많이 실으면 돼요. 예. 근데 저 로봇에 딱 봐도 어디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예. 몸통이 요만큼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그 연료 효율이 좋은, 그러니까 배터리 전력 효율이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껴 써야 돼요. 네. 그럼 걔가 막 그 네. 칩이 또 이거를 엄청 많이 쓰면 안 되죠. 네. 배터리를. 그러면은 내가 움직일 예. 에너지를 다 생각하는데 써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고효율 칩이 들어가야 돼요. 저전력에. 그리고 적당한 성능의 칩이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피지컬 AI 모델이 우리 막 GPT나 제미나이처럼 엄청나게 똑똑하지만 엄청나게 큰 모델. 네. 큰 모델은 더 많은 자원을 쓰거든요. 그럼 더 많은 전력을 쓴다는 얘기가 그렇죠. 못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GPU를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큰 모델을 만드는 이런 추세에서 지금 적당한 사이즈의 모델을 만드는 추세로 바뀔 네. 거다. 대신에 그러니까 GPU는 줄어들지만 네트워크 스토리지는 네. 근데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다. 아,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더 커지고 학습을 어쨌든 네. 이렇게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중이 영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중이. 네. GPU는 네. 조금 더 슬림하면서 이제 딱 그 뭔가 효율적인 그렇게 필요하고 이제 그거를 또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배터리 기술. 배터리와 네.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칩. 예.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칩을 누가 만들 거냐. 아, 그게 이제 뭐 그러면 퀄컴 같은 데가 할 네. 거냐, 아니면 뭐 삼성이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요즘 네. 핫한 리벨리온 AI 반도체 네, 회사들이 네, 네. 그거를 할 잡아먹을 거냐.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지금 who knows네요. 누가 그쵸. 할 수 네. 없는 그 메모리. 네. 아, 재밌다. 여기 진짜 미리 안다면 투자하고 싶네요. 그거 뭐 그거 제가 알겠습니까? 아, 그러게 말입니다. 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커질 거라는 점. 아,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아직 못 드린 질문이 너무 많아서 더 드릴게요. 아,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주부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그래서 로봇 알겠어. 가정 집안일 해준 로봇 언제 나올 건데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하나씩 뭔가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3개월 후에 또 기술을 또 터득하고 이거는 너무 아니고 피지컬 AI로서의 그 집안일 하는 로봇 언제 나옵니까? 지금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네. 오픈 AI가 투자한 그 원엑스라는 기업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올해 가정용 휴머노이드를 월 70만 원의 구독 상품으로 내놨어요. 월 70이요? 네, 지금 그래서 베타 서비스를 네.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네.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뭐 잘 모르죠. 네. 왜냐면은 그 대규모로 확산을 못했기 때문이고 네. 대규모로 왜 확산을 못했냐? 아직 얘가 자율로 돌아가는 애가 아니에요. 그럼요. 뭐냐면은 네.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원격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 가가지고 배워오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 넣어서 거기서 이제 그 눈에 안 보이는 네. 원격지에서 네. 그런 콜센터 같은 데서 네. 이렇게 사람이 수트 입고 이렇게 조정해서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 가정은 월 70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이거를 네. 막 대규모로 확산을 못 네, 하고 네.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걸 이제 학습을 끝내면은 이제 머지않아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게 그 테슬라가 FSD 자율주행을 성공했던 그 공식이 여기서 워킹 안 하는 게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일단 차를 판 다음에 그 네. 차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자율주행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요 공식을 하기가 힘들어요. 가정집에서는. 왜냐면은 일단은 이게 운전은 어차피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만 네. 이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가정일 해주는 거는 누군가 어쨌든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개발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차도 팔고 네.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운전한 거를 네. 그 데이터를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도 팔고 그러니까 완전 돈도 되게 벌면서. 그냥 뭔가 네. 이렇게 그 막 꺼먹고 알먹고 네. 막 이제 일석이조 뭐 이제 그런 네. 거였다라 하면은 이거는 휴머노이드를 가정집에서 내가 일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월 70만 원 네. 받잖아요. 근데 아마 그 원엑스가 돈을 더 쓸 거예요. 아, 이 원격 조정해주는 네, 사람한테 네. 월급 300만 원 줘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돈을 오히려 더 네. 내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아, 근데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면 안 넣을 수도 있나요? 대량으로 못 네. 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어.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집안에서 네. 로봇이 카메라 들고 그렇지,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그냥 얘가 자율로 그냥 로봇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네. 조금 거부감이 덜할 텐데 그거를 누군지도 어렵죠. 모르는 사람이 네. 저 멀리서 카메라로 다 보고 다닌다 집안을? 이게 저는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수용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하기가 훨씬 어렵죠. 데이터 수집이 안 되면 그러면은 더 이상의 발전도 없는 힘들잖아요. 거잖아요. 그게 네. 지금 테슬라가 뭔가 이렇게 뚫어내야 되는 네. 되게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옵티머스를 왜 가정에다가 지금 못 풀고 있냐? 네. 이제 그런 지점일 거라 생각하고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뭐 월드 모델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가정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프로 같은 거 네. 카메라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막 일하는 장면을 막 찍은 다음에 그거를 얘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로봇을 실제로 조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인 1 로봇이 1가정 1 로봇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 뭔가 로봇을 출산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로봇을 내가 키워서 네. 우리 가정일에 적합한 로봇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그게 대량 안 맞죠. 확산 사람들이 이걸 돈 내고 쓰기는 좀 아직은. 네. 근데 그래서 이걸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도 저 되게 그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가정보다 공장이 빠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냐면 공장은 맞아요. 진짜 직접적으로 지금 인력난을 겪고 있기 네. 때문에 이거를 대체 수요가 있죠.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는 없으니까. 물론 보안 문제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은 공장에서 이제 영상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거 자체가 힘들어서 또 그게 고민이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중소중견 쪽 그 제조 공장들만 가도 거기는 이제 그런 데이터 보안에 대한 문제보다는 인력 대체에 대한 문제가 훨씬 그렇죠.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부터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을 조종해서 데이터를 모으면서 실제로 사람 일을 대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데이터 모아지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자율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로봇 에즈어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가정 쪽에서 되게 재밌는 가능성을 제가 최근에 하나 봤는데 뭐예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요양보호사 매칭 플랫폼을 하시는 네. 대표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크게 두 개가 이렇게 경쟁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예요. 되게 재밌는 생각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해도 되나 이거? 뭐든지 모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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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아이템 네. 막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사업 아이템 저희만 알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저도 몇 개 있어요. 이걸 실행하는 게 문제예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요양보호사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건 전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막 환자랑 접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로봇이 이게 힘 조절 못 해가지고 그렇죠. 사람을 엄청 세게 잡으면은 다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이 대표님 생각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면 이 요양보호사들이 집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환자 케어하는 일이 아니라 그 집안일, 가사일 대신해 주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빨래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네. 그 가사일 데이터를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모으기 힘든데 네. 요양보호가 필요한 데는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쓸 수밖에 없다. 거기서 데이터를 모으겠다. 오, 신박한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그거 듣고 네. 딱 인정. 그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가 네. 이제 그 일종의 병목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되고 나면은,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게, 이게 딱 이 피지컬 AI로 뭔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로봇을 조종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면은 딱 판단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로봇을 원격 조종을 해가지고 가정집에서 가사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네. 그리고 공장에 가가지고 사람 대신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로부터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자율로 돌아가는 로봇이 나올 때까지는요. 오래 걸려도 1, 2년이면 돼요. 그렇죠. 그럼 확 가겠지. 네. 네.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할 겁니다. 지금은 거기가 병목이에요. 이게 로봇 회사들이 네. 저는 좀 로봇 회사들이 많이 좀 이쪽 기술을 이해하고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는 게
이 로봇 회사들이 원격 조종하는 걸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네. 하거든요. 이 원격 조종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직 이제 그 좋은 하드웨어 만드는 네, 데만 하드웨어 지금 잘 만들면 된다고 액추에이터 생각해요. 어떻게 잘 하고 맞네요. 갑자기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신생아 키우는 집도 가사도우미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 요양보호사처럼. 네. 이제 거기도 뭐 니즈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도 정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질문이 10개가 더 넘게 남았거든요. 한 번 더 하시죠. 마지막으로 한번 다음에 또 모시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이제 미래 세대들한테는 지금 뭐 컴퓨터 공학과는 이미 다 죽었고 이제 뭐를 공부를 앞으로는 해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정말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지 그거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질문 받으면 항상 하는 얘기였는데 이게 뭔가 네. 있나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할 수만 있으면은 저는 AI를 만드는 쪽에 서라. 왜냐면 지금 시장 보면은 되게 일반 개발자들은 막 미국에서 대규모 해고당하고 막 특히 웹이나 앱 개발하는 그렇죠. 그런 개발자들은 네. 요즘은 그냥 뭐 아예 솔직히 클로드가 더 잘하니까 맞아요. 네 그냥 다 그렇게 네. 되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극과 극으로 AI 개발자들은 몸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되게 있었던 화제가 됐던 사건이 메타에서 알렉산더. 네, 알렉산더 왕을 데려오려고 그 스케일 AI를 20조에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에크하이어. 사람 하나 데려오려고. 그리고 네. 또 그 메타에서 그 오픈 AI는 연구자를 빼오려고 네. 연봉을 막 1,000억, 2,000억 이렇게 주고 데려와요. 네. 그러니까 이 AI를 만드는 쪽 이거는 AI를 만들어야 AI가 뭐 코딩을 하든 말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 특히 이제 앞으로 피지컬 AI 만들어야 되죠. 이 피지컬 AI 만드는 사람들은 그 단순히 AI 모델 만드는 사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조종 네.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도 잘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반도체에 최적화하고 네. 경량화해가지고 이 조그만 칩에서 네. 엄청나게 똑똑한 애가 돌아가게 네. 만들어야 돼. 되게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이쪽이 저는 이 AI를 만드는 쪽에 서 있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이 생각보다 잘 찾아보면은 저희도 항상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든데 대학에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네. 어디서 구해야 돼요? 그 저희 네. 입장에서는 이거 저는 그 알렉스 카프가 네. 팔란티어 네. 그 창업자가 고졸들 뽑아가지고. 대학 나온 애를 뽑느니 그냥 그 고등학교 졸업한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겠다 이러잖아요. 저 그거 맞아요. 너무 공감돼요. 지금 대학에서 그거를 가르치는 가르치는 과가 데가 없어요. 없나요? 저희가 필요한 네, 네. 그 원격 조종 로봇 원격 조종 네. 소프트웨어 만드는 개발자 없어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네. 이제 시뮬레이터 같은 거 이제 그 피지컬 AI를 위한 시뮬레이터 만드는 이런 거 경험해 본 사람 없어요. 대학에서 그런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네, 네. 이제 AI 반도체들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런 AI 반도체를 써서 거기다가 이런 그 큰 AI 모델을 최적화 경량화 해본 이런 사람들 없어요. 길러내질 않아요. 네. 대학에서. 그 시차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네. 그냥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그냥 걔네들 가르치는 게 더 빨라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실제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무슨 뭐 어디 뭐 컨공에서 박사 네. 받고 이런 사람보다 그냥 그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병역 특례로 온 네. 친구들이 더 잘해요. 똑똑한 애들 길러서 하는 게 더 잘해요. 어차피 안 해본 거잖아요. 네, 네. 여기 박사도 안 해봤고 그렇죠. 학부생도 안 해봤잖아요. 그럼 차라리 쌩쌩한. 그러면 더 빨리 배우는 네, 사람이 네, 더 네. 잘해요. 이제 맞아요. 이런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되게 중요한 능력이 그래서 빨리 배우는 능력이더라고요.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빨리 네. 습득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태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그 배운 것만 하려고 하는 네.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유연함. 네. 예, 예. 그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AI 만드는 네. 사람. 두 번째는 AI를 잘 쓰는 사람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즘 이제 사실 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돈 열심히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AI 코딩 툴 같은 거 잘 써가지고 빨리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1인 그렇죠. 창업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 1년에 뭐 100억씩 벌고 이러는 거.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유명하진 않아도
흔한, 그러니까 기업 네. 1인당 거의 한 사람이 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네. AI를 잘 쓰면은 기회가 있다. 그렇죠. 네. 언제 있을 거다. 와, 마지막이 또 있나요? 하나 더 있죠. 네. 그럼 이제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네. AI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AI를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딱 하나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앞으로 이제 노동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왜 인류 역사도 노동 시간이 10년 전,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아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엔터테인먼트 쪽이 발전하죠. 사람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네. 뭔가 이제 즐길 거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VOD나 유튜브나 뭐 그런 뭐 SNS나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컨텐츠 산업이 네. 되게 점점 시장이 커지죠. 더 커질 것 같아요. 1인 미디어나 사람들이 이제 취향도 더 다분화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니치한 아이템을 하는 그 시장이 작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커지면서 시장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앞으로 더 유망할 것 같다. 저는 AI 열심히 배워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최용섭 마음 AI 대표님 모시고 또 피지컬 AI부터 이제 향후 어떤 이제 일자리 우리 어떤 마인드셋 가져야 되는지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